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현재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이기도 해요. 저는 이 결혼을 하게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남자친구를 굉장히 오래 많이 짝사랑해 왔거든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주면 다들 놀라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대체 네가 뭐가 아쉬워서 매달려? 네가 훨씬 아까운데.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남자친구를 처음 만난 건 다름 아닌 보육원에서였어요. 남자친구나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친구와 함께 그곳에 봉사활동을 하러 갔었거든요. 그거도 억지로 끌려서 말이에요. 야, 너같이 막 사는 애는 이런 곳에 와서 정화를 좀 해야 돼. 내가 뭘 어떻게 막 사는데. 너 네 인물 믿고 집안 믿고 그냥 막 살잖아. 나 정도 생겨서 나 정도 가지고 있는 애가 이 정도 사는 거면 얌전하게 사는 거야. 이거 왜 이래? 말이나 못하면 아무튼 이런 곳에 와서 주기적으로 업보 청산을 좀 하란 말이야. 너는 나 같은 친구 둔 거 정말 복으로 여겨야 돼. 그때는 억지로 끌려가면서 귀찮다고만 생각했어요. 뭐 대단히 훌륭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딱히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가진 것과 누리고 있는 것들에 비해 얌전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저는 그 보육원에 데리고 간 친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였는데 굉장히 착하고 성격이 좋기로 유명한 친구였습니다. 그 덕에 주변에 그 친구를 따르는 친구들도 많았고 말이죠. 술 마시는 걸 좋아하고 쇼핑하고 놀기를 좋아하는 저와는 아주 상반된 친구였지만 그래도 서로 어딘가 잘 맞는 구석이 있었어요. 만화를 좋아한다던가 영화 취향 같은 것들 말이죠. 그래서 성인이 되기까지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그런 좋은 친구가 한 명쯤은 있어야 한다고 늘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 말에 약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그 친구를 따라 봉사활동을 간 거였고 말입니다. 만약 다른 친구가 가자고 했으면 절대 안 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아직도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있고 말이죠. 거기서 지금의 제 남자친구를 만났거든요. 여러분은 첫눈에 반한다는 말 믿으시나요? 저는 믿어요. 아니, 원래는 저도 믿지 않았는데 제 남자친구를 보고 믿게 됐습니다. 그날 그 보육원에서 저는 지금의 제 남자친구에게 말 그대로 첫눈에 반했어요. 이거 빨래 거기다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며 제 손에 수건을 쥐어주던 남자친구에게 정말 첫눈에 반했습니다. 제가 꿈꿔왔던 이상형 그 자체였어요. 얼굴, 키, 그리고 목소리까지 말이죠. 저는 하라는 자원봉사를 하지 않고 그날 내내 남자친구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며 그를 관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과 허물없이 잘 지내는 그 서글서글한 성격과 웃을 때 반달이 되는 눈, 사람을 대할 때의 그 매너와 예의 있는 모습까지 정말 하나하나 다 마음에 들어와 꽂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나한테 수건 쥐어준 사람 봤어? 누구? 정민 씨? 이름이 정민이야? 제가 관심을 보이자 친구는 씩 웃더니 고개를 젓더군요. 포기해. 뭘 포기해? 유부남이야? 유부남은 아닌데 여기 정민 씨 좋아하는 여자가 어디 한둘인 줄 아니? 그리고 정민 씨는 너 같은 여자를 제일 싫어해. 나 같은 여자가 어떤 여잔데? 생각 없이 살면서 돈만 쓰는 여자애? 사실이긴 했어요. 그래서 친구의 말에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굴하지 않고 그날 집으로 가는 내내 친구에게 남자친구에 관해 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정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 같은 여자를 제일 싫어할 거라는 그 사실을 말이죠. 저는 부모님의 백만 믿고 인생을 쉽고 편하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인생의 큰 고난이나 역경 같은 것도 하나도 없을 뿐더러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와줘야겠다거나 마음을 쓰거나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제 인생을 즐겁게 살기 바쁜 사람이었죠. 그에 반해 남자친구는 넉넉하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혼자 열심히 공부해 장학금까지 받아가며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을 갖게 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신과 같이 힘든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그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봉사활동을 다니는, 그야말로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유니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전에 너같이 누가 봐도 끌려온 것 같은 여자가 너처럼 정민 씨한테 첫눈에 반해서 고백을 했다가 무슨 소리 듣고 까였는지 알아? 어떻게 까였는데? 봉사활동을 오면서 남자나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 없는 여자는 정말 자기 취향 아니니까 포기하라고. 마치 제가 차이는 것 같더군요. 원래 제 평상시의 성격 같아서는 바로 고백하고 바로 사귀자고 하고 그랬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친구 얘기를 듣는 순간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보여주지. 로 말이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제 본격적인 봉사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그 보육원에 가는 봉사는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참석했어요. 그리고 최대한 자연스러운 복장으로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물론 남자친구가 보는 앞에서는 더 열심히 한 건 있지만, 그래도 그곳의 모든 선생님들이 인정할 만큼 저는 열심히 하긴 했어요. 이슬 씨 하루 이틀 나오고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정말 열심히 해서 놀랐잖아요. 안 그렇게 생겨서는? 제가 어떻게 생겼는데요? 그냥 놀기 좋아하는 요즘 친구들? 처음에는 그렇게 보였지.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 정답에 움찔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6개월을 그 보육원을 다니면서 남자친구의 눈에 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남자친구는 봉사활동에 필요한 무언가를 부탁할 때 말고는 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곳에 다니는 동안 남자친구에 대한 마음이 점점 더 깊어졌거든요. 오늘은 봉사하러 오신 분들이랑 다 같이 저녁 먹으러 가는 거 어때요? 이슬 씨가 쏜다는데? 그래서 제가 짠 계획이 그거였습니다. 일단 이 보육원을 벗어나서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것 말입니다. 사실 봉사하면서는 그 어떤 작업에 말도 할 수 없잖아요. 남자친구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랐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과 다 함께 밥을 먹을 자리를 만들었고, 거기서 저는 처음으로 남자친구와 사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여자친구 있으세요? 아니요. 그러면 여자친구 만들 계획은 있어요? 그건 왜요? 아니, 혹시나 여자친구 만드실 계획이 있으시면 거기에 제 후보도 좀 올라갔으면 하고요. 나중에 들었는데 남자친구는 제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고 하더군요. 그런 식으로 자신에게 대시를 해오는 여자도 처음이었고, 게다가 이런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제가 좀 예쁘게 생기긴 했거든요. 물론 남자친구는 제 얼굴보다는 몇 개월 동안 열심히 봉사활동 다니는 모습에 첫인상으로 받았던 느낌보다는 좋은 사람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다고는 했지만 말입니다. 제 첫인상이 얼마나 안 좋았던 건지 자꾸 돌이켜보게 되네요. 아무튼 남자친구는 그날은 저를 거절했어요. 아직 연애할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이것도 나중에 들었는데 진짜로 남자친구는 당시에 그럴 시간적 심적 여유도 없었다고는 하더라고요. 회사 일도 당시에 바빴고 학자금 대출도 다 갚지 못한 상태였고 누군가를 만날 여유가 정말 없었다고요. 남자친구의 성격을 보면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긴 합니다. 본인이 다 준비가 되어야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당시에는 남자친구가 본인이 준비가 안 된 상태라고 생각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과도 연애를 할 생각이 없었다더군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줄기차게 남자친구를 쫓아다니며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남자친구에게 작업도 열심히 걸었어요. 어느 날 남자친구가 묻더군요. 이슬 씨는 내가 어디가 좋아요?
라고 말이죠.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얼굴이나 목소리가 좋았는데, 그 다음에는 아이들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는 모습이 좋았고, 그 다음에는 다정한 말투가 좋았고, 그 다음에는 차분한 게 좋았고, 그 다음에는 신중한 모습이 좋았어요. 지금은 그냥 다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말이죠. 당시에 남자친구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허허거리며 웃더군요.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도 어이가 없어요. 뭘 믿고 그렇게 나댔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낯이 뜨거워질 정도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봉사활동 때 남자친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밖에서 따로 딱 3번만 만나봐요. 라고 말이죠. 저는 그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남자친구는 그때 제가 3번 안에 떨어져 나갈 거로 생각했다더군요. 앞서 얘기했지만 남자친구는 돈도 없고 연애 쪽으로는 경험이 없어서 그런 센스 같은 것도 전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 저는 딱 봐도 부잣집 딸내미 같은 모습에 연애 경험도 많아 보이니 자기를 봉사활동을 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보면 정이 떨어질 거로 생각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남자친구의 예상은 아주 보기 좋게 빗나갔어요. 밖에서 따로 보니까 어때? 더 좋던데? 완전 새로웠어. 나 그런 사람 처음이야. 너 그런데 정미 씨 같은 사람 함부로 그냥 연애만 할 생각으로 만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진지하단 말이야. 너도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 내가 안 진지할 거였으면 이 긴 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왜 따라다녔겠냐? 친구는 제 마음과 진심을 의심했고, 뭐 그간의 저의 행동을 보면 당연히 그럴 만하다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굉장히 진심이었어요. 남자친구가 너무 좋았습니다. 3번째 만나는 날 남자친구가 몹시 곤란해졌다는 듯 저를 보며 그러더군요. 사실 이 3번을 다 채우기 전에 이슬 씨가 그만 보자고 할 줄 알았어요. 예상 못한 바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3번을 다 만나면서 오늘은 다른 걸 걱정했어요. 무슨 걱정이요? 이슬 씨가 그만 보자고 할까 봐요. 드디어 저한테 넘어온 겁니다.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었어요. 저는 드디어 남자친구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와 저와의 연애는 모두가 걱정하는 연애였어요. 그만큼 아주 달랐거든요. 부잣집 고명딸과 밑으로 동생이 둘이나 있는 가난한 집 장남. 그리고 옷 두세 벌을 돌려 입으며 아르바이트하고 그나마도 여유가 생기면 봉사활동을 하러 가는 남자와 밥 먹듯이 명품백을 갈아치우며 심심하면 해외여행을 다니는 여자의 만남이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모두의 걱정과는 달리 저희 두 사람은 아주 잘 만났어요.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한 덕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데이트 비용을 내는 걸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분은 받아들였고 저도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 수만 없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체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알아챈 건 다름 아닌 저희 부모님이었어요. 요즘 쇼핑도 자주 안 가고 애가 너무 차분해졌단 말이지. 말도 예쁘게 하고. 너 연애하지? 역시 부모님은 자식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제 연애를 들켰습니다. 뭐 숨길 생각은 없지만 말이죠. 제가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과 그 남자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는 사실에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매우 궁금해했어요. 하지만 전 남자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부담스러워 할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 자기 아버지 만났어. 남자친구가 그러더군요. 제가 화들짝 놀라 물었습니다. 우리 아빠를? 어떻게? 어떻게 아셨는지 회사로 찾아오셨던데? 제가 그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사과를 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나한테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고, 내가 좋게 변했으니까 소개 좀 시켜달라고 조르긴 하셨는데,
내가 오빠 부담스러워할까 봐서 계속 안 된다고 했거든. 그랬더니 그걸 못 참고 가셨네. 오빠 너무 많이 놀랬겠다. 미안해.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고개만 숙이고 있는 제 어깨를 남자친구가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웃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야, 아버지 엄청 좋으시던데? 나도 좋았어. 의외였습니다. 아빠는 단 한 번도 제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뭐 사람이 좋고 아니고를 떠나 그냥 제가 남자를 만나는 것 그 자체를 싫어하셨기 때문에 누구든 그냥 무조건 싫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좋았다니요. 굉장히 의외의 말을 들은 겁니다. 저는 그날 바로 집으로 달려가 아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어요. 결혼을 할 거면 그런 애랑 해야 한다. 애가 아주 너무 진국이고 너는 그런 애를 어디서 찾았니? 사람 보는 눈 없어서 그렇게 걱정했더니 그건 아닌가 보구나. 아빠는 남자친구를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만나고 오자마자 결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 집안에 관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돌아온 대답이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그렇게 자란 거면 더 마음에 든다. 자고로 남자는 그래야 돼. 남자친구의 모든 집안 사정을 들은 아빠는 더 마음에 들어 했어요. 물론 엄마는 비슷한 집안끼리 사돈을 맺어야 한다고 아쉬워하긴 하셨지만 그럴 때마다 아빠는 요즘 그런 집 애새끼 치고 괜찮은 놈이 없다며 엄마에게 당신도 만나봐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집 부모님과 남자친구와 저 이렇게 네 사람의 식사 자리가 마련됐어요. 엄마는 그곳에서 남자친구에게 한 500가지의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저와 아빠가 그만하라고 했지만 엄마는 그만두지 않았고 남자친구는 웃으며 끝까지 엄마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 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질문이 너무 많죠. 미안해요. 아니요. 귀하게 키운 딸이 밖에서 어떤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지 어머님은 당연히 걱정되실 만합니다. 그리고 저는 최대한 그 걱정을 풀어드리는 게 당연한 거고요. 더 물어보실 게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어떻게 됐냐고요? 당연히 엄마도 홀라당 넘어가서 그날 이후로 빨리 식장 예약부터 하자고 재촉하셨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힘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오빠는 정치를 해도 잘할 거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신은 너무 약자 편만 들어서 안 될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남자친구의 집에도 인사를 갔어요. 그리고 모든 게 예상대로였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너무 좋으신 분이셨어요.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남자친구가 그대로 빼다 박았더라고요. 외모도 성격도 말입니다. 내가 번듯하게 뭘 하나 해야 그래도 당당하게 자식을 보낼 텐데. 이렇게 차이가 나서 걱정이네, 원. 제가 100번은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부모로서는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영 면이 서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을 아버지와 나눴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남자친구의 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예비 시아버지는 취직을 하셨습니다. 아주 다행히도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상견례 자리가 마련됐어요. 세상 그보다 더 화기애애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 상견례가 마무리됐습니다. 모두가 행복해하는 상견례장이었죠. 그렇게 상견례가 끝이 나고 결혼 날을 잡았어요. 요즘은 보통 1년도 더 전에 잡더라고요. 저희도 그랬습니다. 워낙 예식장 잡기가 힘들어서 말이죠. 결혼을 안 한다고 난린데 식장은 왜 이렇게 잡기가 힘든 건지. 그 사이에 저와 남자친구네 식구들 그리고 남자친구와 저희 집 식구들이 다 친해졌어요. 아버님 어머님 하면서 각자의 자식들이 없이도 서로를 왕래하는 사이가 됐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자친구네 집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지나가는 말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정민이 아버지가 여간 힘든 게 아닌 것 같아. 네? 왜요? 다 늙어서 다시 돈 벌려니까 그런가 봐.
매번 퇴근할 때마다 사람이 다 죽어가는 얼굴이야. 일을 그만두셔도 될 텐데. 곧 죽어도 그렇게 하고 싶진 않나 봐. 자식들한테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면 안 된다고.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저와 남자친구의 집안 차이가 크게 나는 걸 부담스러워 하셨고, 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원래 저희 집안의 재산의 반도 말씀 안 드리긴 했습니다. 안 그래도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더 그러실까봐 말이죠. 그러면 제가 아버님 회사로 도시락 싸들고 응원이라도 갈까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남자친구의 아버지에게 더 잘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걸 아니까 더욱더 편한 사이가 되고 싶었습니다. 앞서 제가 남자친구와 어떻게 사귀게 됐는지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집요하고 포기를 모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또 여기서 발동을 하게 된 거죠. 자기가 도시락을 싸간다고? 어, 인터넷으로 엄청나게 찾아봤어. 내가 한번 싸볼 거야. 누군가를 위해 처음 싸보는 도시락이었습니다. 정말 성심성의껏 쌌어요. 뭐 비록 굉장히 서툴렀지만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노력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완성한 도시락을 들고 남자친구 아버지의 회사로 향했어요. 남자친구에게 몇 층 어디에서 일하시는지 얘기를 다 전해들은 상태였죠. 그래서 길을 헤매지는 않았습니다. 앞에 도착해서 노크하려는데 안에서 뭔가 큰 소리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지금 문을 열면 안 되는 분위기인가 해서 조심스럽게 문에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건 알지만 그랬어요.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이랬습니다. 윤호일 씨, 일 이렇게 할 겁니까? 어, 죄송합니다. 윤호일, 그 이름은 저도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남자친구 아버지의 성함이었거든요. 당신 지금 당장 해고당하고 싶어? 어? 아들 장가도 보내야 한다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래야지. 여기가 늙었다고 봐주고 그러면 학원이지 회사냐고, 어? 순간적으로 인상이 팍 써졌어요. 뭐 물론 직장 상사가 아래 직원이 잘못하면 가르칠 수도 있고 혼을 낼 수도 있지만 그 말투는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무시가 깔린 말투였어요. 게다가 아무리 아랫사람이라고는 해도 한참 나이가 많은 어른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보단 조금 좋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사람은 예의와 배려라고는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아니 멍청해도 정도가 있지. 목 위에 달고 있는 그거 머리 아니야? 아 왜 이렇게 멍청하냐고.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죄송하면 다야. 어? 아 그 말밖에 못해. 순간 욱해서 저도 모르게 문을 열고 들어갈 뻔했어요. 하지만 정말 안간힘을 다해 참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지만요. 그렇게 문을 꽉 잡고 꾹 참고 있는데 안에서는 계속해서 남자친구 아버지를 향한 폭언이 들려왔어요. 네, 그건 확실히 폭언이었습니다. 후배 직원을 혼내거나 가르치는 게 아닌 언어 폭력이었어요. 아니, 늙으면 뇌도 기능을 못하나? 아니, 그 정도로 나이 든 건 아니잖아. 사람이 굼뜨기도 굼뜨고 한 번에 척척 못 알아듣고. 아니, 그리고 내가 커피는 늘 설탕 없는 거로 타오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왜 늘 있는 걸로 타오냐고. 나 먹여? 어? 아니, 어디 한번 나랑 해보자는 거냐고. 잔뜩 기가 죽은 남자친구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원래 있던 게 떨어져서.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냥 타올 게 아니라, 그리고 커피 떨어질 때 그동안 뭐 했어? 야, 너지? 탕비실 간식 담당. 또 누군가를 향해 소리를 질렀고, 이번에는 어린 여자 직원으로 들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잔뜩 기가 죽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아, 주문은 일찍 했는데 연휴 때문에 배송이 조금 늦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런 거 생각하고 주문을 했어야지. 그리고 탕비실 커피는 아, 왜 이렇게 빨리 다른 건데? 하루에 한두 잔씩만 먹으라고. 어?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아. 누구야?
누가 하루에 몇 잔씩 처마시는 거야? 다시 남자친구 아버지로 화살이 향했습니다. 당신이지, 어? 맨날 앉아서 하는 일 없이 커피만 마시는 거지, 어? 그러니까 이렇게 일도 느리고, 나이를 어디로 처먹었냐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사무실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로 집중이 됐죠. 그 직장 상사라는 새끼와 남자친구의 아버님까지 모두 다 말입니다. 이슬이 아니냐?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놀라서 저를 향해 물었지만 저는 그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직장 상사라는 새끼가 지금 자기 아버지 뻘인 남자친구 아버지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밀고 있는 듯한 그 모습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뚝 하고 이성의 끈이 끊어졌어요. 이슬이? 이슬이가 누구야? 뭐야? 이노인 내 딸이라도 돼? 너 누군데 우리 회사에 이렇게 함부로 들어와? 아주 그냥 부녀가 쌍으로 재수가 없으려니까. 당장 경비 불러. 안 불러? 그렇게 소리를 지른 그 앞으로 제가 바싹 다가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코앞까지 얼굴을 드밀자 그 직장 상사는 순간 쫄았는지 움찔을 하더군요. 어쩔 건데, 뭐? 지금 아무리 아래 직원이라고 해도 한창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에게 너무 막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언어 폭력도 폭력인데 적당히 좀 하시죠. 직장 내 폭력으로 징계 먹고 싶지 않으시면 제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그 직장 상사가 가소롭다는 듯 픽 웃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고해, 어? 야, 내가 징계받을 것 같아? 나 여기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일한 정직원이고, 네 애비는 시니어로 뽑혀서 잠시 일하고 갈 사람이야. 게다가, 네, 이, 게다가, 네 애비 인사평가도 내가 한다고. 어디 신고해봐, 어? 잘리는 게 누군지 보자고, 어? 정말로 그 주둥이를 한 대 치고 싶게 얘기를 하더군요. 예전 성격 같았으면 이미 한 대 치고 나란히 경찰서로 향했을지도 모릅니다. 속으로 황이슬 성격 많이 죽었다라고 몇 번이나 되뇌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아버님에게만 언어폭력 쓰신 게 아닐 텐데요. 그럼 또 누구? 이 탕비실이나 관리하고 장부나 좀 보는 계약직? 그래, 그것도 신고해봐. 그러더니 가만 저를 내려다보더군요. 아무래도 제가 아버님이라고 칭한 게 거슬렸나 보더라고요. 그나저나 아버님?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는 듯 그 직장 상사를 빤히 올려다봤습니다. 그 직장 상사는 뭔가 생각나는 듯 하더니 생각이 난 듯 박수를 짝 하고 쳤어요. 그러고는 더욱 싸가지 없는 표정과 말투로 저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들 결혼한다더니 지금 예비 며느리인 거야? 아이고, 어떡하나, 우리 윤할아버지, 예비 며느리 앞에서 쪽이런 쪽은 다 팔았네. 그러면서 정말 때려 죽이고 싶을 만큼 얄밉게 낄낄거리더군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나저나 그 예비 며느리 집안이 대단하다는 둥, 부자라는 둥, 회사의 자랑이라는 자랑은 다 해대더니 이런데 도시락 싸들고 온 거나 행색이 영 그렇지 않은데?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야? 어? 제가 그 말에 심호흡을 한번 크게 했습니다.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직장 상사는 그런 저를 보고 비웃듯 웃었고 말입니다. 제가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죠.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오 이사님, 저 이슬이에요. 네, 여기 4층 저희 시아버지 계시는 사무실에 제가 지금 와 있는데, 네, 지금 좀 여기로 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요. 제가 전화를 끊고 숨을 몰아쉬었죠. 그래도 시아버지가 되실 분이 있는 자리인데 험한 말을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아시겠지만 저는 여기 도시락을 싸서 들고 예비 시아버지에게 잘 보이겠다고 온 예비 며느리잖아요. 어, 어디를 전화한 건데? 뭐, 네가 뭘 한 건데?
그 아버님의 직장 상사는 제 전화 통화 내용에 누가 봐도 당황했고 겁을 먹었지만 전혀 그런 티를 내지 않으려는 듯 말을 걸어왔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굉장히 당황한 게 느껴지는데 말입니다. 여기 회사 오명철 이사님, 그분한테 전화했다. 왜? 제가 왜 하면서 소리를 버럭 지르자 사무실 모두가 화들짝 놀랐어요. 그러고는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분이 오 이사님을 어떻게 알아? 저 사람 정체가 뭐야?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그 의문은 그 직장 상사라는 놈의 머릿속에도 가득할 거였고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떨리는 음성으로 물어오더군요. 네가 우리 회사 오 이사님을 어떻게 아는데? 어떻게 아는지는 오 이사님 오면 듣게 될 테니까 그 주둥아리 가만히 닥치고 있어. 그놈은 뭐라 더 얘기하고 싶어 하는 듯 보였지만 선뜻 나서지는 못했어요. 아마 이 상황이 심히 당황스럽고 그리고 본인도 슬슬 겁이 나는 모양이었습니다. 오 이사님은 이 회사의 실세였거든요. 저도 그걸 알고 오 이사님에게 전화를 한 거였고 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 이사님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이슬아, 아니 이게... 그리고 저를 아는 척을 하자 그 사무실의 모두가 술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 상사라는 놈의 안색은 정말이지 새하얗게 질렸고 말입니다. 이제 진짜 정말로 큰일이 났다 싶었던 거겠죠. 뭐 이미 늦었지만요. 아니, 오 이사님이 이 사람, 아니, 이분과 어떻게 하시는 사이인 건지. 저는 어느새 이분이 되어 있더군요. 어이없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 이사님은 저를 한번 바라봤어요.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되냐는 뜻이었죠. 저는 해도 된다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바로 제 소개가 이어졌어요. 우리 회사 실질적 오너가 누구신가? 그 회사는 지금 전문 경영인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분은 거의 다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인은 바로 황만식 회장님 되십니다. 그 이름에 일단은 남자친구의 아버님이 먼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래, 그 황만식 회장님의 고명딸 황이슬 양, 바로 이분. 그 사무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물론 제일 기절초풍하듯 넘어간 사람은 다름 아닌 그 빌어먹을 직장 상사 놈이었고 말이죠. 오 이사님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오 이사님의 말이 계속될수록 그놈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고 말이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게 퍽 웃기긴 하더군요. 아, 이슬이도 우리 회사 지분 가지고 있지? 너 이사로 등록되어 있나?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지분 상속 문제로 제가 작년인가 이 회사 등기위사로 올라갔었거든요. 조용히 올라간 거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알았다고 한들 뭐 황이슬이 이 황이슬일 거라고는 아무도 이 짧은 시간을 생각할 수 없었을 거고 말이죠. 그 놀라 자빠진 상사놈도 상사놈이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거든요. 아버님,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놀라서 벙찐 얼굴로 저를 보고 있는 남자친구의 아버지에게 이 상황을 잘 설명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분이 덜 상하게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됐거든요. 어쨌든 저희 쪽에서 허락도 없이 일자리를 만들어 드린 거니 말입니다. 게다가 그런 자리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고요. 하지만 다행히 남자친구의 아버님은 저를 이해한다는 듯 작게 웃으셨어요. 여전히 놀란 게 보였지만 말입니다. 나는 괜찮다. 오히려 이렇게 신경을 쓰게 만들어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제가 죄송할 일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 나름대로는 신경을 쓴다고 쓴 거였는데. 아이고, 미안해할 필요 없대도. 그나저나 우리 아들이 아내복이 이렇게 클 줄은 내가 꿈에도 상상도 못했구나. 아이고, 이런 대단한 며느리를 보게 됐어.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그렇게 웃으며
이 상황을 넘어가 주셨어요. 마음이 넓고 워낙 좋으신 분이라 이렇게 넘어간 거지 아니었으면 어땠을지 아직도 아찔합니다. 그런 사람 좋은 미소를 보고 나니 그 상사라는 놈이 더 화가 나더군요. 저 좋으신 분에게 어떻게 그런 몰상식하고 비인간적인 언어 폭력을 쓸 수 있는지 싶어서 말입니다.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고 정식으로 징계위 열어야 할 겁니다. 제가 오 이사님에게 그렇게 말하자 그제야 그놈은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제 앞으로 와 고개를 숙이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아까의 그 턱을 세우고 사람을 아래로 보던 그 모습은 어디를 갔는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말이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됐던 건데, 제가 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가지고. 그 말에 제가 픽 하고 웃었어요. 그 분노 조절 장애는 어떻게 된 게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만 온대요? 원래 진짜 분노 조절 장애는 그런 거에 상관없이 오는 거라던데? 그러고는 아직 놀란 듯 가슴을 움켜쥐고 있는 그 계약직 직원에게 가서 어깨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너무 놀랐죠? 오늘 있었던 일,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상세하게 얘기해요. 내가 이 팀 전체 조사를 하라고 말해 놓을 거니까. 알겠죠? 그리고 회사 그만둘 생각 같은 건 하지도 말고요. 애써 고개를 끄덕이는 그 직원을 한 번 더 토닥여 준 다음 그놈을 다시 노려보고는 그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물론 남자친구의 아버지에게도 인사하고 싸간 도시락도 당연히 전달해 드렸고요. 물론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긴 했지만 말입니다. 회사는 한바탕 난리가 지나갔다고 들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직장 상사놈은 저지른 잘못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군요. 남자친구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전에 직원도 그런 식으로 윽박지르고 괴롭히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행사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만들었고 또 회사의 비품들을 하나 둘 내다 판 정황과 그게 걸릴까 무서워 오히려 그 비품 관리하는 직원 탓으로 돌려 자른다든지 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다고요. 조사의 스케일은 커졌습니다. 증언을 하는 직원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일이 너무 커졌어. 어떡해요? 그놈이 횡령까지 하고 있었더라고. 일이 더 커지기 전에 걸려서 다행이긴 한데 이게 조사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 뒤가 구린 놈이라 제가 그렇게 찝찝했던 거였더라고요.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인상도 좋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어쨌든 그 일은 회사에서 알아서 다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 신경을 끄기로 했어요. 하지만 도와주지 않았죠. 그 직장 상사놈이 저에게 앙심을 품고 집 앞으로 찾아와 저를 위협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그놈한테 맞아서 쓰러졌어요.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 놈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다 죄를 물어주세요. 아빠에게 부탁을 해 쓸 수 있는 가장 큰 비싼 변호사를 쓰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기필코 그놈의 인생을 나락으로 보내놓고야 말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말이죠. 저에게 울면서 빌더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집 앞을 찾아와요? 제가 분노 조절 장애가 내가 말했죠. 자기보다 약자에게만 그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건 병이 아니라 그냥 더러운 성질머리 때문이라고. 그 상사놈은 꾸준히 그렇게 자신의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걸로 밀고 나갔지만 저희가 변호사와 또 의사를 총동원해 그 분노 조절 장애는 그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그 자식에게 굉장히 불리한 판결이 났고 지금은 항소해 놓은 상태고요. 그렇게 그 사건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그날은 그냥 별 말 없이 넘어가긴 하셨지만 놀라긴 많이 놀라셨던 모양이에요.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으시더군요. 그 모습이 조금 귀여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말 하면 실례일 수는 있지만 말이에요.
혹시 집안이 어마어마한 재벌이냐? 그건 왜 물으세요? 그런 거면 우리 집 같은 집이랑 사돈을 맺어도 되는 건가 해서. 재벌 정도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저보다 오빠를 더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요. 이 결혼 안 하면 저희 부모님이 제일 슬퍼하실걸요? 그리고 이 얘기를 남자친구에게도 전달해 줬어요. 남자친구도 웃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도 저희 집 재력이 그 정도인 줄은 몰랐기 때문에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런 티를 하나도 내지 않고 자신을 사위로 반겨주신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대단하시다며 존경스럽다고 말을 하더군요. 참 남자친구다운 발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남자친구의 그 말에 아빠는 매우 만족스러워 하셨고 말입니다. 내가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정확하잖아. 그래서 말인데, 뭐요? 정민이가 경영학 배웠다고 하지 않았니? 회사 일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가르쳐 보고 싶은데. 아빠는 진지하게 남자친구에게 회사를 물려줄 생각까지 이미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아빠의 그런 큰 그림을 아직은 남자친구에게 말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나마나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게 뻔해서 말이죠. 그리고 거절할 것도 뻔하고 말입니다. 급한 얘기가 아니기도 하고요. 사실 그 후로는 행복한 일들만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그 상사놈이 계속 앙심을 품었어요. 사람은 정말 완전하게 진실하게 반성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재판이 다시 있던 날 그 사람을 다시 만났어요. 저에게 그러더군요. 속이 시원해? 뭐가? 네가 잘못한 일로 거기 들어가 있는 건데 아직도 내 탓을 하는 거니? 나 같은 서민 하나 잡자고 너 같은 돈 있는 것들이 그렇게 아무 잘못 없는 것처럼 살고. 어이가 없더군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같은 건 평생 벌어봐야 만지지도 못하는 돈을 가지고 태어났잖아. 시작부터 다르면 나 같은 애가 좀 편법 쓴다고 뭐라고 하면 안 되잖아? 횡령에 대한 죄가 무겁게 내려질 것 같다는 얘기를 전달받았던 상태였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편법이 아니라 범법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위로 올라갈 수가 없단 말이야. 가만히 듣고 있던 남자친구가 나섰습니다. 나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세상은 나에게만 불공평하고 나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학교도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은 보이지 않고 빚만 잔뜩이고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있을까? 바뀌기나 할까? 하고 말이죠. 지금 부자 마누라 만나놓고 그게 할 소리야? 이 사람 만나기 전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남자친구는 그 사람을 한심한 듯 가만 보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를 악물고 산다고 해도 달라지는 거 하나 없을 텐데 나는 여전히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의 뒤치다거리나 하는 삶을 살 뿐인데 계속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느냐고 말이죠. 그 사람은 가만히 듣고 있더군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내 인생을 저 위의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들을 위해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작은 거라도 나를 위해 산다고 내가 뭔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라고 말이죠. 저 사람들의 뒤치다꺼리를 하기 위해 내가 고용된 게 아니고 내가 정당하게 일을 하고 벌어서 그 노동의 가치로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 나는 세상에 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요. 그때부터 저는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그 다음 날부터 봉사활동을 다녔습니다. 나보다 힘든 친구들, 꿈도 미래도 없는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러다 그곳에서 이 사람을 만났고요. 저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이라면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는 조금이라도 느끼는 바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하니까 이렇게 좋은 사람도 만나게 되었네요.
저는 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좋은 일을 행한 게 돌아오는 거로 생각하죠. 저는 제가 한 일에 대한 좋은 대가를 받는 것뿐이고요. 그쪽은 그쪽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해할 것도 분해할 필요도 없어요. 복을 받고 싶거든 현재에 불평하며 죄를 저지를 생각을 하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부터 하세요. 내가 봤을 땐 그게 더 확실한 길이니까. 남자친구의 그 마지막 말은 아직도 제 가슴에 박혀 있어요. 저는 남자친구를 만나서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친구들은 종교가 생겼냐, 아니면 어디서 수련을 받았냐, 뭐 그런 농담 아닌 농담들을 하곤 하는데, 더 좋은 사람이 옆에서 좋은 일을 하면 그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지 남자친구와 그의 가족들을 보며 제가 많이 깨닫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람 복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 것 같고 말입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하는 모든 일들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일구는 게 해피엔딩이잖아요. 저는 그 해피엔딩에 가장 근접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꼭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엊그제 집을 보러 갔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욕심이 조금, 아니, 많이 있으신 편이긴 하셔서 남자친구와 저에게 가장 좋고 편안한 집을 사주고 싶어 하셨어요. 사실 저는 부모님의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기도 하고 제가 살아온 환경도 환경인지라 그랬으면 좋겠기는 한데 남자친구가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완전하게 내 형편에 맞추라고는 못해도 우리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해서 최근에는 고민 중이긴 합니다. 뭐 저도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본질이 쉽게 변하기는 힘든 법이니까요. 아직도 제 옷방에는 수많은 명품 옷과 명품 가방들이 가득하고 지금도 쇼핑은 제 즐거움 중에 하나인 건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매주 주말마다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남자친구와 제가 처음 만났던 그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가는 일이에요. 그곳의 선생님들은 저희 둘이 사귀고 결혼까지 하게 됐다는 사실은 아직도 놀라워하십니다. 저도 놀라운데요. 정민 씨랑 이슬 씨랑 선남선녀긴 해도 정말 결이 다른 사람처럼 보였는데 사람들은 반대가 끌린다잖아요. 사실 저도 걱정이 아예 안 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사람은 기질이라는 게 있고 저는 그건 쉽게 바뀌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이런 문제로 그때는 남편이 되어 있을 남자친구와 트러블이 있으면 어떡하나 사서 걱정을 하곤 합니다. 너무나 먼 미래의 얘기긴 하지만요. 당연히 혼수나 예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초계금도 받지 않을 예정이고요. 처음에는 받아서 기부를 할까도 생각해 봤는데 그냥 오시는 분들이 부담 없이 축하해 주시고 저희가 나중에 따로 기부를 하는 게 낫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어쩌다 보니 저희가 결혼을 어떻게 하고 축의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까지 얘기했네요. 주절거리다 보니 너무 재밌어서 여기까지 이야기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얘기 어떠셨나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남는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랬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쓰려고 노력했는데 말입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내 했던 얘기처럼 사람의 마음은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니까 늘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부터 하면 그 대가도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게 크든 작든 또 어떤 식으로든 말입니다. 저와 남자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물론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안 돌아온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쉽게 가고 싶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마음의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조금만이라도 좋은 사람이 되어 보려고 한 번은 노력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그러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힘들지만 노력하니까 안 되는 건 없더라고요. 물론 아직도 노력하고 있지만요. 이제는 정말로 그만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한복을 맞추러 가기로 한 날이라서요. 날씨가 들쑥날쑥하네요. 이럴 때일수록 더 건강에 유의하셔야 하시는 거 아시죠?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8개월 아기를 둔 아기 엄마입니다. 현재 시어머님을 남편과 모시고 살고 있는데요. 결혼할 때부터 시어머님과 고부간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아기를 낳고 나니 더욱 갈등이 심해지더라고요. 지금은 남편 덕분에 갈등이 덜해지긴 했지만 앞으로 시어머님과 어떻게 지내는 게 좋을지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4살 차이가 나는 남편과 26살 때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제가 다니던 회사 근처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워낙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남편이 운영하는 카페에 자주 들렀던 것 같습니다. 주로 아침에 출근할 때 그리고 오후에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피곤하면 카페에 들려 커피를 사갔는데요. 거의 매일같이 남편이 운영하던 카페에 자주 방문하다 보니 카페 사장님이었던 남편과 한두 번 대화를 나누면서 금방 친해졌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저에게 호감이 있었는지 어느 날 회사 끝나고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남편에게 남몰래 호감이 있었고, 그렇게 저희는 저녁 식사를 시작으로 좀 더 가까워져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당시 남편에게는 부모님 두 분 다 계시지 않았는데요. 남편이 어렸을 적에 집안 사정이 있었더라고요. 남편이 9살 되던 해에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워낙 자주 다퉈서 이혼을 하셨는데요. 어머님께서는 당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고 어린 남편을 돌보는 것이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셨는지 양육권을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남편은 아버님보다 어머님을 따라서 함께 살고 싶었고요. 어머님께서는 상황상 여의치 않아 어쩔 수 없이 아버님께 남편을 맡길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모자가 생이별을 하게 됐다고요. 사실 두 분이 그렇게 이혼을 하셨어도 아버님은 어머님께서 남편을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어머님께서도 처음에는 남편을 자주 보러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11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께서 재혼을 하셨고, 그 이후부터는 연락이 아예 끊겼다고요. 그 당시 남편은 어머님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셔서 본인에게는 연락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상처로 남았고,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과 더불어 실망감이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성인이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은 대학교 학비를 벌기 위해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고요. 그중 하나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카페 일이었고, 성실하게 일을 하던 남편의 모습을 카페 사장님께서 좋게 보셨다고 합니다. 남편은 어렵게 학비를 모아 대학교를 졸업하기는 했지만 생활고로 인해 취업 준비와 함께 계속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했는데요. 그때 카페 사장님께서 지방에 내려가셔야 했고, 아르바이트생이었던 남편에게 카페를 인수하는 게 어떻겠냐고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카페 일이 재미있고 적성에 맞는 것 같아 인수하고 싶긴 했지만 돈이 없는 상황이었대요. 남편을 오랫동안 지켜봤던 카페 사장님께서 인수금을 전혀 받지 않고 가게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넘겨줬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 이후 카페 사장님이 됐고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저는 남편이 어렸을 때 어머님과 헤어져 살았기 때문에 안쓰러웠고, 그런 남편을 더욱 잘 챙겨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반년 정도 연애를 하고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약속을 했어요. 남편은 부모님이 모두 안 계신 상황이라 결혼식 준비가 더욱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집은 이미 남편이 아버님과 함께 살았던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신혼을 시작하기로 했고요. 살림살이도 기존에 있었던 걸로 그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성실하고 싹싹한 남편이 첫눈에 마음에 드셨는지 흔쾌히 결혼에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아무 문제 없이 차근차근 결혼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 카페에 어떤 나이 드신 아주머니께서 찾아와 커피를 주문하시더라고요. 그날은 주말이라 저도 남편 일을 도와줄 겸 카페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께서 남편을 뚫어져라 쳐다보시는 거예요. 남편이 커피를 내리고 아주머니에게 전달해 드리려는데 아주머니께서 불쑥 남편의 손을 잡으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철이 맞니? 참 듬직하게 잘 컸구나.
저는 아주머니께서 남편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부르셨는지 의아했어요. 남편도 모르는 아주머니께서 손을 잡으니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아주머니, 죄송하지만 저를 아세요? 저는 처음 뵙는 분 같은데. 남편의 말에 아주머님께서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기철아, 너무 오랜 세월이라 나를 한눈에 못 알아보는구나. 거의 20년 만이니 그런 만도 하지. 나야, 네 엄마야. 저는 남편의 어머님을 그렇게 처음 만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남편도 20년 만에 만난 어머님을 뵙고 반가운 마음보다는 너무 당황스러웠는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제 어머니시라고요? 그런데 왜 이제서야 저를 찾아오신 건지. 어머님께서는 남편이 반겨주기를 바라셨는지 실망한 표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철아, 넌 엄마가 반갑지도 않니? 내가 너를 만나려고 20년 만에 용기를 냈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었다. 네 아버지께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너를 다시 만나려고 집 앞까지 찾아갔었는데 그때는 이상하게 용기가 안 나더라고. 이제는 우리 아들이 혼자서 외롭지 않게 같이 살려고 찾아왔다. 남편은 어머님을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는지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20년 만에 저를 찾아와서 불쑥 저와 함께 살려고 찾아왔다고 하시니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저 이제 곧 결혼합니다. 옆에 보시는 아가씨가 저와 결혼할 사람이에요. 저는 그동안 저한테 엄마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돌아가세요. 저는 남편이 그동안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다고 생각했는데 20년 만에 찾아온 어머님을 그렇게 모질게 보낼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님께서도 예상했던 전개와는 다르셨는지 더 이상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남편을 대신해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몰라 어머님께는 고개만 숙이고 인사를 드리며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머님께서 허무하게 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남편은 어머님께서 카페에서 나가시자마자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아무래도 갑작스럽게 나타난 어머님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아 남편에게 다가가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는데요. 남편의 눈물에서 그동안 쌓여 있었던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어머님께서는 아들이 계속 보고 싶으셨는지 카페 안으로 들어오시지는 않고 카페 주변을 서성이시며 맴돌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어머님을 발견하고도 모른 척 했고요. 그런데 저는 도리어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서 남편이 커피를 만들고 있는 틈을 타서 어머님께 다가가 근처 다른 카페로 모시고 갔습니다. 날도 추운데 매일같이 찾아오시고 힘들지 않으세요? 오빠가 말은 냉정하게 했어도 그동안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이 커서 이런 상황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나 봐요. 저는 남편의 심정을 대신해서 어머님께 전달드리고 싶었어요. 아가씨, 우리 기철이하고 곧 결혼한다고 했죠? 아가씨가 기철이 설득해서 나랑 같이 살 수 있도록 얘기 좀 해주면 안 될까? 나 어디 오갈 데가 없어요. 지금도 여관에서 혼자 지내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곧 쫓겨날 판이야. 어머님께서는 저를 붙잡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다 털어놓으셨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어렸을 때 아버님과 헤어지고 재혼을 하신 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재혼한 남편분께서 도박에 빠져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깽판을 부리기도 했고요. 결국에는 집까지 담보로 잡히고 도박으로 모든 돈을 싹 날리는 바람에 어머님께서 이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님께서도 시중에 돈이 없는 상태였고 오갈 데가 없어 남편을 찾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사정은 알겠지만 오빠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어머님과 함께 살겠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제 두 손을 꼭 붙잡으시면서
잘 얘기해 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저는 어머님과 나눴던 대화를 남편에게 모두 공유했는데요. 남편은 어머님의 사정이 딱하긴 했지만 20년 만에 본인을 찾아온 이유가 돈 때문인 것 같아 화를 내더라고요. 미정아, 나 다시는 그분 만나고 싶지 않아. 이제 와서 나랑 같이 살고 싶어 하는 이유가 돈이 없고 오갈 데가 없어서라니. 남편은 제 얘기에 더욱 흥분을 하며 어머님을 거부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어머님께서는 계속 찾아오셨고 추운 날씨에 밖에서 서성이는 어머님을 남편도 모른 채 하기가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남편은 잠시 저에게 카페 일을 맡기고 어머님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기철아, 엄마가 잘못했다. 사실은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재혼하고 나서도 몇 번 집을 찾아갔는지 몰라. 그런데 너희 아빠가 내가 재혼하고 나니까 너를 만나지 말라고 하더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를 만나지 못했던 거야. 아니, 지금 내가 돈이 없긴 하지만 이제서라도 우리 아들 되찾고 싶은 마음에 염치불고하고 너한테 왔다. 남편은 그동안 어머님께서 재혼하시고 새 가정을 꾸려 본인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 속 사정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어머님에 대해 쌓였던 감정이 폭발했는지 울면서 어머님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고민 끝에 신혼생활을 어머님과 함께 시작하기로 했어요. 사실 저는 갑작스럽게 시어머님이 생기게 되어 당황스럽기도 하고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는데요. 20년 동안 남편이 어머님과 떨어져 지냈는데 앞으로도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게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께서도 오갈 데가 없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저희 시집살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 시어머님께서는 제가 오빠와 함께 살게 해준 1등 공신이라며 다정다감하게 잘 대해주셨는데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집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한테 집에 왔으니 방에 가서 한복을 갈아입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한복은 웨딩 촬영을 하기 위해 샀던 거라 평상시에 입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요. 제가 한복을 바로 입으러 가지 않고 주춤하자 시어머니께서는 한 소리 하셨습니다. 미정아, 어른이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행동에 옮겨야지. 방에 가서 한복으로 갈아입고 저녁 시간대 다 되었으니까 이제 어서 저녁 식사 준비하거라. 저는 집에 가는 길에 남편과 저녁 식사는 외식을 하자고 얘기를 나누던 터라 시어머님께도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 집에서 저녁 만들어 먹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는 게 어때요? 사실 오빠도 저도 10시간 넘게 비행기 타고 왔더니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요. 오늘만 외식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머님께서는 제가 하는 얘기에 기분이 나쁘셨는지 인상을 잔뜩 찌푸리시고는 화를 내셨습니다. 미정아, 결혼 첫날부터 시어머님이 저녁 식사 준비하라고 좋게 얘기를 했는데 토를 달면서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자고 하니 당황스럽구나. 내가 엄연히 시험인데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어서 방에 가서 한복 입고 나오지 못해. 저는 도리어 시어머님께서 그렇게까지 화를 내시니 민망하기도 하고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때 남편은 저와 시어머님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몰라 멍하니 서 있었는데요. 남편도 시어머님과 20년 만에 함께 지내다 보니 시어머니에 대해 새롭게 알아가는 중이었고 섣불리 누구 편을 들어주는 게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을 눈치채고 시어머님께서 더 화를 내시기 전에 얼른 한복을 입고 나왔는데요. 사실 요리를 잘 하지 못하는 편이라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간단하게 김치찌개와 계란 프라이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저녁 요리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식탁에 앉자마자 한숨을 크게 내쉬며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미정아, 결혼하기 전에 사돈께 신부 수업도 안 받은 거니? 꼴랑 김치찌개하고 계란 프라이만 밥상에 차려놓고 뭘 먹으라는 건지.
10첩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적어도 5첩 반상 이상은 돼야지. 아이고, 내일 아침은 된장찌개 하고 생선구이에다가 반찬 몇 가지 더 만들어서 올려놓도록 해라. 기철이는 당장 내일부터 가게 문 열어야 되는데 아침 든든하게 먹고 가야지.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분명 시어머님께서는 결혼하기 전에 저에게 한 집에 살면 엄마하고 딸처럼 지내자며 다른 시어머니들처럼 시집살이 시키는 거 본인은 상상도 못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시집살이에 대한 기준이 저랑은 달랐나 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나서서 저 대신 시어머니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엄마, 저 카페 출근할 때는 새벽에 일찍 나가야 돼서 아침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미정이한테 굳이 아침 식사 만들려고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남편이 저 대신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 너무 고마웠습니다. 기철아, 이제 엄마가 너랑 같이 살게 됐으니까 아침 챙겨주라고 그러는 거야. 그동안 아침 식사도 못하고 출근했었다니 엄마 마음이 너무 미어지는구나. 그래도 아침 식사는 해야지 일할 힘이 생기지. 잔말 말고 내가 아침부터 네 안사람이랑 아침 식사 준비하면 다 같이 먹도록 하자. 남편이 평상시에 아침 식사는 안 한다고 말했는데도 시어머님께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저한테 아침 식사를 준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더 이상은 시어머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주저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일을 시작으로 저는 남편과 알콩달콩 보내야 하는 신혼생활을 시어머님과 동거로 인해 시집살이로 가득 채우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어머님과 함께 살다 보니 남편과 단둘이 시간을 보낼 기회가 많았어요. 어느 날은 남편이 시어머님과 함께 저녁을 먹고 저희 방에서 단둘이 있는데 시어머님 주무시면 야간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오랜만에 남편과 데이트를 하고 싶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이 주무시는 듯 싶어 둘이서 밖을 나가려고 하는 순간 시어머님께서 방문을 열고 밤 늦은 시간에 어디를 가냐며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이 몇 시인데 둘이서 꼭 붙어서는 어디를 가는 거니? 저희는 어머님의 물음에 당혹스러웠고 남편은 놀란 나머지 거짓말도 못한 채 사실대로 야간 영화를 보러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무언가 섭섭하셨는지 저를 째려보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미정아, 네가 기철이한테 이 늦은 시간에 야간 영화 보러 가자고 했니? 너는 내일 주말이라 쉬더라도 기철이는 출근해야 하는데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저는 시어머님께서 단단히 오해하신 듯하여 무언가 말하려고 하는데 시어머님께서는 제가 입도 뻥끗 못하게 계속 쏘아붙이셨습니다. 미정이 너는 시어머니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여우같이 시어머니 자고 있을 때 기철이를 꼬드겨서 밖으로 나가자고 하는 거야. 당장 들어오지 못해? 내가 그동안 너 하는 행동 보니까 기철이 앞에다 세워두고 은근히 시어머니 무시하는데 내가 그거 모를 것 같았니? 시어머님께서는 저에게 잔뜩 오해를 하셔서 저를 쥐잡듯이 잡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 그러세요? 여우라니요. 저 오빠 꼬드긴 적도 없고 오빠가 저한테 먼저 어머님 주무시면 영화 보러 가자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언제 어머님을 무시했다고 그러세요? 이번에는 시어머님께서 제가 말대꾸를 했다며 길길이 날뛰시며 화를 내셨습니다. 기철아, 제 하는 꼴 좀 봐라. 아이고, 어디서 어른 앞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대꾸야. 미정이 네 부모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니? 저는 저희 부모님까지 거론하며 화를 내시는 시어머님께 정말 화가 났는데요. 제가 한마디 더 하려는 순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나섰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미정이 말대로 제가 엄마 주무시면 나가자고 한 거니까 화내시려면 저한테 내세요. 시어머님은 남편의 말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자기 편이 아닌 제 편을 들어준 것이 기분이 나쁘셨는지 여전히 저를 째려보면서 마지못해 알았다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저는 시어머님께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혀서 그전보다 더 많은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한 번은 시어머님께서 동네에 비슷한 연배의 어머님들과 친해지셔서 저희 집에 초대를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자식들이 결혼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머님들끼리 자식 자랑을 하나씩 하고 있는데 시어머님께서는 저희에 대해서 딱히 할 얘기가 없으셨나 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과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니? 동네 아줌마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자식들 자랑을 하나씩 하는데 아들 며느리가 명품 가방을 사줬다고 하는 엄마도 있고 해외여행 잘 다녀오라고 비행기 티켓을 끊어줬다는 엄마도 있고 참 다양하더구나. 그런데 나는 항상 집에만 처박혀 있고 너네한테 받은 게 하나도 없어서 할 말이 없었어. 저는 시어머님께서 다른 아들 며느리와 저희를 비교하시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는데요. 시어머님 입장에서는 다른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와 비교가 되니 섭섭함을 느끼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님, 저희가 아직 금전적으로 넉넉하지 못해서요. 아시겠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집이 20평이 안 되다 보니 세 식구가 살기에 짐도 많고, 그래서 좀 더 넓은 집으로 가려고 오빠랑 저랑 열심히 돈 모으면서 노력 중이에요. 어머님께서는 이것저것 좀 더 잘 해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저는 시어머님께서 저희 사정에 대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진심을 담아 얘기했는데 도리어 제가 한 얘기를 기분 나쁘게 들으셨더라고요. 예, 미정아. 그냥 엄마들끼리 주고받았던 얘기 한 것뿐인데, 아, 뭘 그렇게 오버를 하고 그러냐? 저는 제가 하는 얘기마다 비꼬아서 들으시고 제가 잘못한 것 마냥 말씀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평상시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날도 시어머님께서는 저한테 화가 잔뜩 나 있으시더라고요. 너는 시어머니를 아주 한순간에 속물로 만들어 버리는구나. 그동안 내가 너희한테 뭘 해달라고 요구한 적 있었니? 까놓고 얘기를 해보자. 아무리 그래도 내가 하나밖에 없는 집안 어른인데 나를 알기를 얼마나 개똥으로 알았으면 지난번 내 환갑 생일 때 탈랑 50만 원 주는 게 말이나 되니? 어? 다들 효도 여행은 기본으로 다녀오는데 나는 효도 여행은 고사하고 용돈도 그 정도밖에 못 받는데 밖에 나가서 창피해서 얘기도 못 꺼낸다. 저희 시어머님 환갑생신이 다가왔을 때 아무래도 남편이 매일 카페에서 일을 하다 보니 시어머님을 모시고 여행을 다녀오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저희 형편껏 최대한 드릴 수 있는 수준으로 시어머니께 용돈을 넉넉히 드린 거였는데 액수가 마음에 안 드셔서 그동안 언짢으셨던지 몰랐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어머님 모시고 여행 다녀오고 싶은 마음 굴뚝 같지만 평상시에는 오빠 카페 일 때문에 어디를 쉽게 못 가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동안 환갑생신 때 효도 여행 못 가신 게 많이 서운하시고 섭섭하셨다면 죄송해요. 저는 시어머님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최대한 공손하게 말씀드린 거였는데 시어머님은 여전히 화가 안 풀리신 것 같더라고요. 미정이 너는 가만 보면 눈치가 없더라. 이제라도 알았으면 내가 기회를 주마. 효도 여행이라는 게 꼭 다 같이 갈 필요가 있니? 불편하게 너희가 나 모시고 여행 갈 필요 없이 이번에 동네 아줌마들끼리 만리장성 보러 중국 여행 간다고 하는데 나도 같이 보내주면 좋겠구나. 시어머님은 예상치도 못하게 해외여행을 보내달라고 하셨고 생활비를 제외하고 모조리 적금을 붓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여행비를 드리는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시어머님께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남편이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섭섭하셨는지 꿈에도 몰랐네요. 중국 여행 다녀오고 싶으시면 다녀오세요. 돈이 얼마 들지 모르겠지만 준비해 볼게요. 저는 남편이 시어머님께 해외여행을 보내드리겠다고 단정 짓고 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중국 여행을 가게 되어 기쁘셨는지 엉덩이를 들썩이시며 한박 웃음을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어머님의 행동에 덩달아 기쁘기보다는 기분이 언짢았던 것 같아요. 같이 살면서 저희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시어머니께서 무리하게 여행비를 요구하시는 것도 부담스럽고, 저한테 상의도 하지 않고 남편이 독단적으로 여행비를 드리겠다고 하니 화도 났던 것 같아요. 나중에 남편에게는 왜 그랬는지 따지고 물어보니 이번에 여행을 보내드리지 않으면 시어머님께서 계속 닥달할 것 같아서 그랬다고 합니다. 남편 말대로 여행을 보내드린다고 하지 않았다면 시어머님은 허구한 날 저를 붙잡고 불평불만을 하실 게 뻔했고, 차라리 이번에 여행을 보내드리고 시달리지 않는 편이 훨씬 낫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님은 결국 해외여행을 떠나셨고, 저는 한동안 시어머님의 잔소리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시어머님과 갈등이 크게 발생했었던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실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남편과 결혼하자마자 저한테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빨리 아기를 낳으라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아기를 좋아해서 가능하다면 아기를 빨리 낳고 싶었는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아기를 갖기 위해 남편도 저도 술도 일체 안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노력했는데요. 결혼하고 3년 정도 지났을 때까지 소식이 전혀 없자 시어머님께서는 저를 탓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미정아, 그래도 네가 29이면 아직 20대 있는데 이렇게까지 아기 소식이 없는 걸 보면 네 몸에 문제 있는 거 아니니? 자궁이 약해서 아기가 들어서려고 해도 잘 버티지를 못한다든지 다 이유가 있을 텐데 이러다가 집안의 대를 잇지 못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시어머님 말씀을 듣다 보니 정말 제가 몸이 약해서 자연 임신이 되지 않는 것 같아 스스로를 자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고민 끝에 난임 검사를 받았는데요. 저와 남편 모두 건강에는 이상이 전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다 보니 도리어 임신이 잘 안 된다고 심리적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들은 얘기를 시어머니께 고스란히 전달드렸는데 콧방귀를 뀌시더라고요. 내가 살다 그 스트레스 때문에 임신 안 된다는 얘긴 처음 듣는다. 그 의사 돌팔이 아니냐? 우리 기철이가 그럴 리는 없고. 미정이 네 몸에 분명 이상이 있으니까 임신이 안 되는 걸 텐데 괜히 나 속이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저는 거짓말을 보태지 않고 사실대로 말씀드린 건데 계속 제 몸에 이상이 있는 것 마냥 시어머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스트레스로 와닿더라고요. 시어머님께서 그동안 저한테 계속 아기를 가지라고 닥달하시지 않고 제 탓을 하지 않으셨다면 진작에 임신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제가 쓸데없이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병원에서도 저한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심신의 안정을 취하면 좋은 소식이 올 거라고 하니까 어머님께서도 이제 더 이상 저한테 임신 때문에 압박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그동안 돌이켜보면 임신 때문에 너무 신경 쓰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아 시어머님께 임신 얘기를 더 이상 꺼내지 않도록 부탁드린 거였는데요. 시어머님께서는 제가 드린 말씀에 기분이 언짢으셨는지 얼굴이 찌푸리셨어요. 스트레스를 받고 안 받고 하는 차이는 멘탈이 얼마나 강하느냐 약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내가 얼마나 너한테 임신하라고 잔소리를 했다고 네가 임신을 못하는 걸 왜 내 탓으로 돌리는 거냐? 정 그렇게 자연 임신이 안 되면 시험관악이라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지. 저는 시어머님께서 시험관 아기를 가지라고 할 정도로 손주를 그렇게나 오매불만 기다리셨는지 몰랐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오매불만 기다리시는 손주 보시려면 병원에서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제발 저한테 임신 관련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세요. 말씀 주신 것처럼 시험과 나기도 고려해 볼 테니까요. 제가 시험과 나기까지 고려해 본다고 하니 시어머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자연 임신이 가장 좋은 거지만 이런 식으로 시어머님과 임신 문제로 투닥거리다간 스트레스 때문에 절대로 자연 임신이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이제는 본인 아기를 갖고 싶었는지 시험관 시술에 도전을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시험관 시술을 하면 바로 아기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는데요. 그런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무엇보다 배란 유도를 위해 자가주사를 맞고 배란을 채취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임신을 한 번씩 시도할 때마다 제 몸이 축나는 것 같아서 걸을 힘조차 없어지더라고요. 하루는 배란을 채취하고 집에 들어와 침대에 누워 있는데 시어머님께서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미정아, 너는 비싼 돈 주고 병원에 갔다 왔는데, 아이, 그렇게 누워있어서 쓰겠니? 응? 임신이 잘 되려면 자고로 부지런히 많이 움직여줘야 된다고. 저는 병원에 다녀와서 배란을 채취해서 그런지 아랫배가 계속 묵직하고 아픈 것 같아서 누워서 쉬고 싶었는데요. 시어머님께서는 제가 누워서 쉬고 있는 꼴을 보기 싫으셨는지 계속 저를 불러내시더라고요. 어머님, 저 너무 몸이 힘들어서 그런데 오늘 저녁에는 배달시켜 먹으면 안 될까요? 병원에서도 시험관 시술 받고 나면 많이 움직이면 안 된다고 가만히 누워 있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너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또 그 돌팔이 의사한테 진료받은 게냐? 아기가 튼튼하고 건강하려면 엄마가 활달하게 움직여야지.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몸이 퍼지기나 하지. 그리고 배달 음식 먹으면 몸에 안 좋은 조미료나 듬뿍 넣지. 아기한테 좋을 거 하나 없다. 어서 일어나서 저녁 식사나 준비하렴. 그러면서 어머님께서는 누워있는 저를 굳이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부엌에 서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누워서 푹 쉬어야 하는데 무리해서 움직였더니 어지럽고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한참 후에 남편이 카페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제 안색을 보더니 왜 이렇게 창백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거울로 제 얼굴을 쳐다볼 틈도 없었고 그저 빨리 저녁 식사를 끝마치고 얼른 방으로 들어가 눕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앉아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속이 메스꺼리더니 금방이라도 토할 것만 같았어요. 한참을 화장실에 있다가 나왔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너는 아직 임신도 안 한 애가 입덧하는 것처럼 화장실을 드나드니. 기철이도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편히 식사도 못하게. 저는 시어머님의 말을 듣고 서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임신하려고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는데 시어머님께서는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말씀처럼 임신하려고 배에 주사까지 맞아가며 노력하고 있는데 굳이 저 저녁 준비하라고 끌어내시고 컨디션 안 좋아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렇게 비꼬아서 말씀하셔야겠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시어머님께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꾹꾹 눌러 담아 얘기했습니다. 미정아, 너는 남들처럼 자연 임신도 못해서 배에 주사 맞고 있는 주제에 말도 참 많다. 옆집 김씨네 첫째 며느리는 지금 나이가 30대 후반인데도 아기 둘 낳고 지금 셋째까지 임신했다고 하더라. 내가 너한테 아기 많이 낳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한 명 임신하는 게 그렇게 힘드냐? 저는 시어머님이 이렇게까지 앞뒤 꽉 막히신 분일 줄 몰랐어요. 같은 여자로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이제는 섭섭하고 서운한 걸 떠나서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남편도 시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했다고 생각했는지 화가 나서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전 솔직히 아기 없어도 괜찮아요. 미정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데 아기 가져서 무슨 소용이에요? 그리고 미정이한테 그만 스트레스 주세요. 의사 선생님께서 미정이 임신하려면 마음의 안정을 취해야 했는데 엄마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겠어요. 남편이 그나마 제 편이 되어 이렇게 저를 감싸주니 마음의 위안이 되었는데요. 시어머님께서는
도리어 아들이 윽박지르니 서러우셨나 봅니다. 기철이 너는 이 늙은 엄마를 안중에 없는 게냐? 매번 미정이 편만 들고 엄마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못한 것처럼 따지고 드는데 내가 서러워서 살 수가 있어야지. 시어머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녁 식사도 안 하신 채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시어머님 때문에 남편도 속이 상하긴 하지만 그때는 제가 시험관 시술로 인해 몸 상태가 워낙 안 좋다 보니 남편이 제 편에 서서 저를 감싸주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이후에도 시어머님께 임신에 대한 압박을 받으며 시험관 시술을 시도했습니다. 세 번째쯤 됐을 때 제 몸 상태가 더 이상은 시험관 시술을 버티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중도 포기하고 말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시험관 시술을 하겠다고 회사도 휴직하고 집에 있으면서 시어머님과 보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온갖 안 좋은 소리를 듣다 보니 스트레스 때문에 아기가 들어서지 않은 게 당연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로부터 7년 뒤 저는 자연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지 10년 만에 임신에 성공을 한 거였네요. 시험관 시술까지 시도했는데도 임신에 실패하자 저와 남편은 사실상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님도 저희가 결혼한 지 오래되었는데 아기 소식이 없자 어느 순간 포기하신 눈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한동안 아예 임신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어지다 보니 자연스레 임신을 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저희 부부에게 평생 없을 것만 같았던 아기가 10년 만에 찾아오자 저희 남편은 감격스러웠는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미정아, 고생 많았다. 내가 아빠가 될 줄이야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 우리한테 힘들게 찾아온 아기 천사 생각하면서 우리 앞으로도 더욱 행복하게 지내자. 나 정말 멋진 아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 저도 감격스러운 나머지 남편을 껴안고 한참 동안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님께서도 바로 임신 소식을 알렸는데요. 그동안 손주를 포기하셨는데 늦게나마 할머니가 되셔서 너무 좋으셨나 봅니다. 아이고, 잘했다, 미정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소가리를 했는지 모를 거다. 내 평생 손주 못 알아보나 했더니 드디어 손주를 알아보겠구나. 시어머니께서도 제 임신 소식을 너무 반겨주시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시어머님은 아직 성별이 나오지 않았지만 저 배 모양을 보니 떡두꺼비 같은 손자일 거라면서 김칫국부터 드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저희에게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웬일인지 시어머님은 제가 나이 들어서 힘들게 임신을 하자 걱정이 되셨는지 저 대신 저녁 식사 준비도 해주시고 살림을 맡아서 도와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아, 너는 몸도 무거운데 부엌에서 거들먹거리지 말고 저희 소파에 앉아서 좀 쉬어라. 엄마가 힘들면 뱃속에 있는 우리 손자도 힘들어한다. 내가 너 이뻐서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 손자 생각해서 대신 이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 저는 이유가 어떻든지 저 대신 저녁 식사를 준비하시는 시어머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낯설긴 했지만 임신을 해야 며느리로 조금이나마 존중받는 것 같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님의 태도는 성별이 나오는 한순간 달라졌습니다. 임신 6개월 차에 성별이 나왔는데 병원에서는 공주님이라고 했고 저와 남편은 뛸 듯이 기뻤는데요. 성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굳이 한 가지 고르라고 하면 딸이면 좀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님께서는 아들을 바라셨는지 제가 딸이라고 하자 표정이 한순간 굳어지셨습니다. 아, 배 모양이 큰 게 딱 아들 배였는데 이상하네. 병원에서는 딸이 확실하다고 한 거지? 태를 이으려면 아들이어야 되는데 하필 힘들게 들어선 게 딸이라니. 저는 시어머니께서 아들, 딸 차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기분이 상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에는 딸 하나가 열 아들 부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힘들게 찾아와 준 딸인데 저는 너무 소중해요.
제 말에 시어머님께서는 기가 차셨는지 저한테 다짜고짜 그날부터 저녁 식사 준비를 다시 하라고 시키셨어요. 그래, 네 소중한 딸 낳으면 잘 키워라.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저녁 식사 준비할 수 있지? 그동안은 네가 임신 초기라 살림을 대신 맡아서 했었는데, 이제는 안정됐으니까 충분히 움직일 수 있잖아. 그동안 시어머님은 제가 임신 초기라 걱정이 돼서 저 대신 살림을 맡아서 해주신 것보다는 손주가 아들일 거라는 생각에 들떠서 해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시어머님께서는 모든 집안 살림을 다시 저한테 떠맡기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배가 부풀러 올라 누워있는 것조차 힘들었는데요. 시어머님께서는 배가 부풀어 오를수록 나중에 아기를 낳으려면 산모가 더 열심히 운동을 해야 한다며 잔 심부름까지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딸을 낳았는데요. 딸을 처음 안아봤을 때 그동안 시험관 시술을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시어머니께 임신에 대한 압박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순간들, 모두 한순간에 사라지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딸을 안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기를 낳고 다른 산모들처럼 산후조리원으로 갈까 고민했었는데요. 산후조리원비에 몇백만 원씩 돈을 들이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병원에서 바로 집으로 퇴원했습니다. 남편도 집에 가면 시어머님이 계시니 산후조리하기에 더 편하지 않겠냐고 하기도 했고, 저도 시어머님이 아들을 원하시긴 했지만 다 같은 손주니 잘 봐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정말 잘못된 거였더라고요. 시어머님은 저희 아기를 데려간 첫날부터 시끄럽게 울어대서 도저히 집안에 같이 못 있겠다고 밖으로 나가시기 일쑤였고, 저는 집에서 혼자 아기를 돌봤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잠잘 때를 제외하고 밖에 계시는 시간이 더 많아지다 보니 모든 살림도 고스란히 저한테 넘어왔는데요. 저는 아기를 돌보고 살림을 하느라 산후조리하는데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사도 제때 하지 못하고 제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시어머님을 붙잡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디를 그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어머님 손주 좀 돌봐주시면 안 돼요? 아니면 저 대신 살림을 좀 도와주시든지요. 저희 형편에 이모님 구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 어머님께서 둘 중 하나만 도와주셔도 지금보다 제가 수월할 것 같아서요. 시어머님은 제가 하는 얘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하시더니 또다시 집 밖을 나갈 준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딸이 아니라 아들 낳았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텐데 말이다. 아들이었으면 내가 좋다고 업어서 키웠을 텐데. 그러니까 왜 하필 딸을 낳아서 본인 힘든 일을 자처하는지 모르겠다. 저는 여전히 아들, 딸 차별하는 시어머니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성별 상관없이 다 같은 손주인데 말이에요. 저는 시어머님이 그렇게 나가시고 바로 친정엄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사실 친정이 지방에 있어서 그동안 친정엄마께 도와달라고 연락을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는 제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제 상황을 말씀드리자 친정엄마는 일주일 정도만 저희 집에서 함께 머물러 주시기로 하고 당장에 그 다음 날로 바로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시어머님께서는 저희 친정엄마를 마주하게 되면 불편하시겠지만 어쩔 수 있나요? 시어머님은 저희 친정엄마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안 살림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는데요. 저는 친정엄마가 아기를 돌봐주시는 동안 밀린 집안 살림을 했고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을 먹고 푹 쉬며 그제야 산후조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께서는 제가 아무래도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다 보니 어느 정도 시집살이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셨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모르셨나 봐요. 매일같이 시어머니께서 아기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며 밖으로 나가시고 저한테 이것저것 시키는 모습을 보시고 분개하셨습니다. 미정아, 어쩜 너네 시어머님은 뻔뻔하게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밖으로만 싸돌아다니시니, 응? 내가 며칠 동안 가만히 지켜보니까 너희 시어머님 행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나 같으면 손주만 봐도 좋겠구만.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이 서방은 너희 시어머님 그렇게 지내고 계시는 걸 알고는 있는 거야? 사실 남편은 아기를 낳고 제가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바람에 돈을 더 벌어야 한다며 카페 일이 끝나면 대리운전을 뛰었는데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고 남편이 저 때문에 신경 쓸까봐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은 제가 아이를 낳고 시어머님께서 일절 아무런 도움도 주시지 않는다는 걸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친정 어머니께서 약속한 대로 일주일이 지나 집으로 돌아가시기로 한 날 일이 터져버렸어요. 시어머님께서는 제가 친정 엄마가 집에 오신 이후로 시어머님과는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고 편하게 지내다 보니 그 모습이 꼴 보기 싫으셨나 봐요. 그날도 어김없이 친구분을 만나러 나가신다면서 나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 엄마와 제가 딸을 보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보자 들릴 듯 말 듯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어디 가서 가시넬 낳아놓고도 좋다고 쳐 웃는지 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무리 제가 싫어도 저렇게 친정 엄마까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도 시어머님의 빈정거리는 말을 들으셨고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며 얼굴이 빨개지셔서는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보세요, 사돈. 내가 일주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꾹 참고 있었는데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딸 덕분에 이 집에 같이 살게 된 걸 알고 있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지금 며느 때인데 시집살이를 시켜요? 그리고 가시네라니요. 사돈한테도 소중한 손녀딸인데 가시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친정 어머니께서 당장이라도 시어머님께 달려가 머리채를 뜯으실 것 같아서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고 저희 친정 엄마에게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이보세요. 여기 우리 아들 집이에요. 내가 우리 아들 집에서 사는데 며느리 허락받으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가시네를 낳아서 가시네라고 하지. 그럼 뭐라고 합니까? 옛날 같았으면 가시네 낳았다고 시댁에서 문전박대를 당해서 집에서 쫓겨났어요. 어디서 엄마나 딸이나 시댁 무서운 줄 모르고 땅바닥에 납작하게 기어다닐 것이지 큰 소리를 냅니까? 저는 시어머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친정 엄마까지 무시를 하시고 쌍욕을 퍼부으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그동안 제가 어머님을 깍듯하게 모신 건 다 오빠 때문이에요. 엄마 사랑을 듬뿍 받아야 할 어린 나이에 오빠가 엄마 없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워서 제가 오빠가 어머님하고 살 수 있도록 옆에서 설득한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저희 엄마까지 싸잡아서 이런 식으로 욕설을 퍼부으실 수 있어요? 시어머님은 저희 엄마에 이어 저까지 대응하자 잠시 주춤하시더라고요. 너 말은 똑바로 해라. 기철이가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서 사는 거지. 무슨 네가 설득을 해서 같이 사는 것 마냥 생색이야. 그리고 우리 아들 집에서 내가 할 말 못할 말 가려가면서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는 거냐? 그리고 그 순간 저희 남편이 예상치도 못하게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일주일 동안 저희 딸을 돌봐주시고 산후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인사를 드리기 위해 일찍 빨리 끝마치고 왔더라고요. 남편은 저와 친정 엄마가 시어머님과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는 저희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저를 고생시키는 모습을 보고 속상하셨는지 남편의 말에 길게 대꾸도 안 하시고 그저 저에게 얘기를 들으라며 급하게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님은 제가 잘못해서 이 사달이 난 것 마냥 남편을 보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정말 울고 싶은 사람은 저인데 시어머니께서 우시니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이렇게 상황이 벌어진 거 남편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의 얼굴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는데요. 제 얘기를 다 듣고 무언가 결심이라도 한 듯이
남편은 울고 있는 시어머니를 쳐다보며 버럭 화를 내며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만약에 미정이가 엄마 모시고 살자고 설득하지 않았으면 진작에 10년 전에 엄마하고 모든 인연 끊고 살았을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엄마하고 헤어져 살면서 없었던 정도 모조리 끌어내서 그동안 나를 낳아준 엄마니까 모시고 살았던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동안 남편이 그렇게까지 화를 낸 적이 없었는데 시어머님께서 버럭 화를 내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그만치 10년이에요. 그동안 엄마가 미정이한테 못되게 굴고 시집살이 시킨 거 알고 있어도 엄마가 이 집안의 어른이니까 참고 있었던 거라고요. 그런데 미정이가 아이를 낳고 그렇게까지 나몰라라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엄마한테도 소중한 손주인데 딸이라고 무시하고 장모님 앞에서 그렇게 막말까지 하시니 저는 더 이상 엄마하고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볼 테니까 이제 편안하게 양로원에 혼자 가셔서 사세요. 시어머님은 피해자인 척 그렇게 울고 있으면 남편이 시어머님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 밖으로 양로원으로 보낸다고 하자 당황하시더라고요. 아니, 아니 내가 왜 양로원을 가니? 아들 집 놔두고. 그리고 내가 뭔 막말을 했다고 그래. 내가 그래도 네 애야 애인데, 며느리 기강도 못 잡고 할 말도 못하고 살아야 되는 거냐? 아, 도리어 내가 미정이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 줄 알아? 저는 시어머니께서 막말을 하지 않았다며 잡아떼시는데 아들 앞에서는 착한 엄마, 시어머니인 척 하는 게 정말 가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그동안 시어머님의 행동에 지쳤는지 다시 한번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집 미정이랑 공동명의라서 미정이 집도 돼요. 그리고 어머님 말씀대로 기강 잡고 싶으셨으면 적당히 하셨어야죠. 미정이 아기 낳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집안 살림까지 모두 도맡아 하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있으면 남편이 아니라 등신이죠. 당장 양로원 알아볼 테니까 거기 가셔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히 사세요. 저희 남편은 시어머님을 양로원에 보내는 게 진심이었고 시어머니는 그제야 울고불고 남편에게 미안하다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철아, 아니 내가 여기서 나가면 다른 피부치도 없는데 어떻게 혼자서 살라는 게냐? 20년 만에 너랑 힘들게 같이 살게 됐는데 이제 와서 다시 나한테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 너무 모질지 않니? 엄마가 다 잘못했다. 시어머님은 바닥에 엎드려 통곡을 하며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제 다리를 한쪽을 잡으시더니 도와달라며 소리치더라고요. 네가 기철이한테 얘기 좀 해주렴. 내가 이렇게 앞으로 너한테 시집살이도 안 시키고 우리 이쁜 손주도 잘 봐주마. 그러니 기철이가 나 양로원 보내지 않게 네가 대신 말 좀 해주렴. 어? 미안하다 미정아. 저는 시어머님 말씀이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친정 엄마와 저에게 막말하실 때와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저에게 미안하다며 도와달라고 하시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동안 10년 동안 시어머님과 살면서 겪었던 시집살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남편 말처럼 당장에 시어머님을 양로원에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미운 정도 정이라고 시어머니와 살았던 세월이 있는데 모질게 시어머님을 양로원으로 보내기에는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이때다 싶어 시어머님께 다시는 저에게 막말하지 않도록 그리고 저희 아기가 딸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돌봐주실 수 있도록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님과 제가 단둘이 지낼 때는 이런저런 고부간의 갈등으로 힘들었는데 남편이 나서서 삼자대면으로 한바탕 소동을 부리고 나니 시어머님과의 갈등이 손쉽게 해결되더라고요. 지금은 시어머님께서 쓰신 각서가 있기도 하고 남편이 양로원 얘기까지 꺼낸 상태라 저에게 막말도 하지 않으시고 아기도 예전보다 잘 봐주시는 것 같은데요. 시어머님께서 한순간 또 마음을 바꾸시고 저한테 또 모질게 구실지도 모르겠네요. 제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